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챕터 12, Un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 교재에서 챕터 1부터 11까지는요, 주로 Supervised Learning 메소드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로 다른 게, Regression, 그 다음에 Classification 문제들이죠. 근데 Unsupervised Learning은 Supervised Learning과 다른 문제를 푼다고 보시면 돼요.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인 리스폰스 베리어블 y가 존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이 y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의 뇌와 일반인의 뇌가 다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둘 간의 비교를 할 때 우리 브레인 네트워크라는 걸 많이 쓰는데 이 브레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뇌에 박스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박스에다가 어떤 전기 자극 신호를 주면 그 신호들이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뇌의 지점마다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대상인 특별한 변수인 y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y가 존재하지만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y를 관측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신제품이 나왔을 때 해당 어떤 고객이 이 제품을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한다고 하면 이제 물리적으로 신제품이기 때문에 이 고객이 이 제품을 접해본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Y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즉, 요약해보자면, unsupervised learning은 이제, 추정하고자 하는 대상인 Y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혹은 추정하고자 하는 response variable Y가 존재는 하지만 데이터적으로 관측하지 못하는 경우를 저희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흔히 이런 경우에 이런 y라는 값이 관측이 안 돼 있는 경우를 unlabeled data라고 부르고요. 이제 classification처럼 어떤 그룹에 정세한 정보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labeled data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의 문제점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unsupervised learning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가장 많은 정보를 주는 방향으로 dimension reduction을 할 것이냐, 혹은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항상 missing value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럼 missing value를 존재했을 때 어떤 식으로 채워나가는 matrix completion을 잘하면 되는가, 이것도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 response variable y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missing variable 같은 경우에는 그 y를 예측하기 위한 x들 사이의 정보 missing이 발생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x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 missing value를 추정한다는 측면에서 이걸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매트릭스 컴플리션의 대표적인 방법인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Unsupervised Learning의 또 다른 대표적인 목표가 어떤 큰 그룹이 있으면 제품을 예로 들면 이 제품을 구매를 할 고객 혹은 구매를 하지 않을 고객 혹은 블랙 컨슈머 고객 이런 서브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걸 저희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이 클러스터링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재에는 없지만 피처들 X들이 존재할 때 어떤 것이 원인이 되고 어떤 것은 또 결과가 될 수가 있잖아요. 사건과 사건, 일련의 사건들이 있으면 언제나 그 사건들은 연관성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 연관성을 찾는 것을 이제 causal discovery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제 그래피컬 모델을 사용해서 이 causal discovery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unsupervised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supervised learning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리그레션 문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리그레션 대표적인 게 리니어 모델 y는 x 베타 플러스 엡실론 이런 모델이 있고 여기에서 파라미터인 베타를 추정을 해야 하잖아요. 이 베타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OLS가 있을 겁니다. 이 OLS를 이용하는 방법은요, 관측값인 y와
어떠한 베타를 넣었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예측값 y 햇이 있다고 하면 y와 y 햇의 그 차이, 오차를 가장 줄여주는 방법으로 베타를 추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슈퍼바이스 러닝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y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즉, 오차를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혹은 우리 예측 대상인 y가 있더라도요, 예측값은 존재하지만 관측값 y에 해당하는 파트가 데이터상으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모델, 파라메트릭 모델일 때 그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걸 오차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달리 말해서 객관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은 어렵고 굉장히 주관적인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하면 굉장히 한 데이터가 두 그룹을 잘 분류가 된 것 같다라는 이런 주관적인 방법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unsupervised learning이 supervised learning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2.2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정의와 간단한 예를 통한 개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Principal Component가 어떤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이후에 Proportion of Variance Explained의 개념 그리고 PCA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즉 PCA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PCA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셋을 간단한 차원으로 저차원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 방법을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 여기 사물 4개를 준비했어요. 개랑 새랑 차와 비행기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개를, 이 각각의 오브젝트를 설명하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XP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X1 같은 경우에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다고 할게요. 이렇게 리빙. 그래서 여기 살아있으면 1이고요. 죽어있으면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쇠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여기는 0, 0, 1, 1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또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개 같은 경우에 못 나니까 0, 날 수 있고 못 날고 날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무게에 대한 것도 할 수가 있고요. 뭐 그다음에 생산 연도, 뭐 나이 등등에 대해서 또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PCA를 통해서 요약을 할 건데 먼저 그냥 개념 설명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저차원으로 요약할 수 있는가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렇게만 본다면 개와 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아있고요. 차와 비행기는 사물이니까 죽어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둘은 같은 위치에 위치에 있을 건데요. 자,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가 수많은 숫자들로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두 개씩 이렇게 구분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개와 새를 구분하고요. 비행기와 차를 구분하는 또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두 개의 차원을 이용하는 것도 있겠죠. 자, 새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고 또 날 수 있으니까 이쪽 부분에, 그다음에 개는 살아있지만 날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좌측 상단 부분에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요. 비행기는 여기, 자동차는 여기.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X1부터 XP에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 데이터를 구분짓기 위해서 혹은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변수만 있으면 되겠죠. PCA는 이런 것처럼요. 이 데이터셋을 대표하는 변수들을 찾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요. PCA는요. 어떤 변수들 있죠? XP까지 존재하는 변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찾아내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찾냐면 맥시멀 베리언스를 만들어주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찾아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서 필요한 주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서 대표적인 용어는 당연히 Principal Component일 겁니다. 정확하게 PC에서는요, 리니어 컨비네이션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여러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들을 이용해요. 그럼 그 중에선 첫 번째도 있을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의 P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존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첫 번째 PC, Principal Component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Z1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Z1은요, 우리 PC에 앞서 definition 설명한 것처럼요, linear combination of X predictor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definition 그대로 이 Z1은 어떤 걸 갖냐면 maximal variance를 가지고 있는 linear combination을 말해요. 여기에서 그래서 largest variance를 취할 수 있는 Z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X1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면 여기 코에피션트 P들이 존재하게 돼요. 근데 이 P에는 우리가 반드시 제약 조건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P를요, 저희는 로딩이라고 불러요. 자, 이 로딩에는 제약 조건을 줘야 되는데 어떠한 제약 조건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제곱합이 반드시 1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약 조건이 없다고 한다면 Z1보다 더 큰 베리언스를 우리가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ZK는 10 곱하기 V11 X1 그다음에 V 10 곱하기 2원 X2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상수배 10배만큼 취하면 베리언스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100배로 올라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제약 조건이 없으면 단순히 이 B를 무한대로 두면 맥시멀 베리언스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정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로딩에다가 이러한 제약 조건을 걸어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PCA를 실제 애드버타이즈먼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스캐터 플롯은요, population 별로 advertisement spending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100여 개의 그 도시에 대한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데이터 패턴을 좀 보자면 population이 굉장히 낮은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advertisement spending도 같이 낮고요. population 사이즈가 굉장히 큰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advertisement spending이 따라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PCA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는 저차원으로 표현하는 데이터셋을 저차원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은 총 2차원입니다. 그럼 저차원으로 줄이고 싶으면요, 당연히 1차원으로 줄여야 될 거예요. 그럼 흔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이거를 advertisement spending 없이 population만 가지고 설명하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혹은 population 없이 advertisement spending만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최선은 아닐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최선은 아마 PCA를 이용해서 이 둘은 positive relationship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수직으로 내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최소화시켜주는 어떠한 직선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 자체, 수직거리예요. 최단거리죠. 최단거리를 최소화시켜주는 직선을 찾을 수 있을 거고 그 직선이 이 데이터셋을 가장 잘 표현하는 1차원 직선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PCA 근본 원리고요. 그래서 PCA는요, first 가장 맥시멈한 베리언스를 갖고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초록색 라인, 요 방향이 first principal component에 해당하고요. 당연히 second principal component는 존재할 거예요. second principal component는 first principal component와 수직 방향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보이는 이 파란색 색깔을 좀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이 색으로 이 방향 있죠? 그러니까 이 방향이 second principal component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총 2차원밖에 없죠? 그래서 이 second principal component는 minimal variance를 갖고 있는 거고요. first principal component는 정의대로 하면 maximal variance를 갖고 있는 이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PCA와 OLS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OLS 같은 경우에도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떤 식으로 증가하는지 그러한 기울기를 잘 찾아내주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OLS, PCA는 여기 그림 그린 것처럼요. 점과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를 보게 돼요. 그렇죠? 근데 OLS는 어때요? 정의대로 가면 수직거리를 최소화시켜주는, 정확하게는 수직거리의 제곱합을 최소화시켜주는 베타를 찾아주는 방법이죠. 자, 그런 거리적인 측면에서 거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라는 측면에서 둘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방법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개념, 그 용어부터 정의를 할 건데요. 우리는 n by p 매트릭스 데이터셋을 x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린 지금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서 그 principal component는 maximal variance를 갖고 있는 벡터거든요. 제가 앞서서 Z가 principal component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Z가 principal component가 아니고요. 그거를 구성하는 이 fee들 있죠? 요것들이 나타내는 방향이 principal component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Z는 뭐냐? 정확하게는 여기 나온 것처럼 score라고 보시면 돼요. first principal component의 score가 Z들이에요. 자, 여하튼 그래서 우리는 맥시멀 베리언스를 이루는 방향을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베리언스에만 관심이 있고요. 그 평균의 x들의 평균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센터링해서 평균을 제로로 만들거나 혹은 뭐 100으로 만들거나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서 그냥 스케일 먼저 제로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대로 가면 여기 스코어에 해당하는 ZI1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define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예요? 여기 로딩에 해당하는 B11, B21, BP1이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찾느냐? 다음과 같은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을 그냥 풀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풀어내는 방법을요, 우리는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통해서 우리 쉽게 찾아낼 수가 있고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으로 해서 first principal component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두 번째 principal component를 찾아야겠죠. 그리고 정의대로 가보면 second principal component는 당연히 그 first principal component와 uncorrelated 되면서 동시에 maximal variance를 취하는 어떠한 벡터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스코어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로딩들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는요. 이런 제약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코이피션트 로딩을 찾아내는 건데요. 이것도 어떻게 찾아내면 된다? 마찬가지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요. 세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 네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 그리고 마지막 P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으로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PC를 실제 US 어레스트 데이터에 적용해서 US 어레스트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USA Arrest Data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실제 그 미국에 있는 50개 주의 정보를 나타내고요. 또 그 중에서 어떤 정보냐면, 그 도시의 총 인구수에 해당하는 urban population, 그리고 범죄에 해당하는 assault, murder, rape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총 4개의 변수를 이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벡터 x1부터 x4까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개 주가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 자체는 5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CA를 적용하면 우리는 이 4개의 변수로 도시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4개가 아니라 2개 혹은 3개 혹은 더 많이 줄이면 하나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을 계속 보시면요. 여기
first principle component와 second principle component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찍어 놓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 first principle component에 해당하는 스코어가 Z1으로 존재한다고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second principle component에 대응되는 스코어가 Z2로 존재한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건 Z1과 Z2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스캐터 플롯을 찍어 놓은 것을 저희는 바이 플롯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바이 플롯 보시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first principle component가 굉장히 크고 second principle component도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first principle component는 엄청 크고 상대적으로 second principle component는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오렌지 에로우들 있죠? 이것은 이제 로딩 벡터들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수치적으로 보면 우리 rape에 대해서 로딩을 보면요. first component가 0.54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second principal component는 여기 0.17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0.54, 0.17 이 벡터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렸다는 거거든요. 그럼 대충 찍어보면 0.54, 0.17. 요 정도 방향이겠죠? 자, 그리고 이 벡터는요, 어때요? 유닛 벡터에서 노멀라이제이션 하면 항상 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크기는 사실상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방향만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방향을 쭉 보면은 여러분들 몇 개의 차원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두 개, first principal component와 second principal component 총 P가 4개였는데 두 개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urban population 같은 경우에는 second principal component에 여기 있는 로딩이 엄청 커요. 그쵸?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편이죠. 그 다음에 rape, assault, murder 같은 경우에는 first principal component에 해당하는 여기 로딩이 상대적으로 second principal component보다 크다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세 개는 first principal component가 해당하는 맡은 영역은 범죄에 관한 거고 치안에 관한 거고 second principal component가 담당하는 것은 인구수에 해당하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다시 보면은 둘 다 크다고 했었잖아요. 캘리포니아는 범죄율도 높고 그다음 인구수도 많고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는 적은데 치안이 안 좋아서 범죄 수가 많고 네바다는 그 사이 여기 카지노가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 켄터키 보면 어때요? 인구는 상대적으로 조금 많은 편에 적은 편에 해당하는데 범죄율도 굉장히 적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인구수가 적당히 조금 있긴 한데 범죄는 굉장히 적다. 중부의 시골이잖아요. 농장밖에 없기 때문에 범죄율이 굉장히 낮은 거 이런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전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만 해도 주들을 우리가 잘 세분화해서 나눌 수가 있겠구나. 즉 제가 제일 첫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새랑 뭐 개랑 차와 비행기를 나누는 것처럼 여기 지역은 인구도 많고 범죄가 안 좋다. 범죄율도 높다. 그다음에 여기는 인구는 많은데 범죄율이 낮다. 인구도 적고 범죄율이 낮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사전 지식 통해서 보면 말이 돼요. 그래서 총 4개의 차원으로 표현하던 것을 2차원으로 축소가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관적으로 혹은 사전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게 잘 표현하고 있구나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그 모르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모르는 경우,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데이터를 기반해서 어떤 스코어를 만들고 그 스코어가 일정 수준이 올라가면 더 이상의 차원을 추가할 필요 없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스코어에 해당하는 파트가 이 Proportion Variance Explained, PVE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파트요. 자, 그러면 이 PVE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개념이 필요합니다. Total Variance Present in a Dataset 해서 이 모든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Marginal Variance의 합을 저희는 Total Variance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우리 Z라는 스코어들, Linear Combination of X 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Z에 해당하는 토탈 베리언스도 있을 거고 이 둘은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따로 적진 않을게요. 이게 노멀라이즈 되기 때문에 이제 언제나 같게 돼요.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쉽게 계산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Z가 몇 개가 있어요? 총 P개까지 존재할 수 있죠. 물론 N이 P보다 충분히 큰 상황에서는요. 자,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 P까지 가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두 개만 쓸게요. Variance of Z1 더하기 Variance of Z2가 대략적으로 전체 토탈 베리언스 비율의 예를 들어 0.9다. 90%를 차지한다. 라고 한다면 이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 얼마만큼 베리언스를 설명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Z3부터 ZP까지의 베리언스는 다 합쳐도 얘네들이 설명하는 거에 얼마 차지 않는다. 즉 데이터셋을 표현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아주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3차원까지 할까요? 여기가 Z1, Z2, 이렇게 Z3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모든 토탈 베리언스 summation of Zn분의 variance of Z1은 1이 돼요. 그 나머지 Z2와 Z3에 해당하는 베리언스는 0이 되거든요. 자, 실제로 데이터셋 보면은 이 모든 데이터들은 Z1으로 다 표현이 됩니다. Z2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Z3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없죠. 자, 이런 식의 개념 때문에 우리는 이게 어떠한 특정 값, 사전에 정해놓은 0.9라던가 0.8 혹은 크게 잡으면 0.95 이 값을 넘는 이 스코어들까지만 이용해서 그 차원을 축소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수식적으로 조금 더 써보면요. 일단 Proportion Variance Explaine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래서 설명한 그것을 그냥 수식대로만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실은 여기 X바가 들어가야겠죠? 근데 X바는 우리 지금 평균을 0이라고 가정했으니까 필요가 없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분모에 있는 토탈 베리언스가 언제나 위에 있는 파셜 베리언스 썸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서만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스크립트 플롯을 그려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린시플 컴포넌트의 개수에 따라서 1, 첫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는 여기에 해당하는 베리언스 익스플레인드는 약 60%. 두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설명하는 베리언스는 약 20%.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물론 계속 줄어야 돼요. 정의대로 가보면 first가 가장 맥시멀 베리언스잖아요. 계속 주는 거예요. 여기 10%. 자, 이렇게 되면 어디서 끊어야 돼요? 두 번째에서 끊는 게 좋나요? 합이 80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에서 끊는 게 좋나요? 합이 90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별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베리언스를 얼마나 설명하느냐는 사실상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총 몇 퍼센트의 베리언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개의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필요하느냐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cumulative proportion variance explained 여기에 관련된
플롯을 많이 그리죠.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첫 번째 principal component만 이용한다 하면 cumulative variance explained는 60%, 두 개 이용하면요 합산 80%, 세 개 이용하면요 합산 90%. 만약 90%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네 번째 principal component를 사용하지 않고 세 가지만 이용해서 이제 dimension reduction을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threshold가 0.85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선에서 0.8이다 해도 이제 여기서 넘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의 principal component만 이용해도 충분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수식은요, 이런 베리언스가 왜 앞에서 베리언스 오브 Z의 썸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떤 수식적으로 설명하는 그냥 식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몇 가지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regularized regression에서도 이미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 이 베리언스가 있는 변수의 중요도를 체크할 때 베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들은요, 이제 항상 스케일링을 해줘야 합니다. 혹은 뭐 유닛이 같거나 뭐 같은 도메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럴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은 우리 스케일링이 필요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서 설명했었던 그 데이터셋 있죠? 그걸 USA Arrest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스케일드 돼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면요, 앞서 본 것 같은 이러한 바이플롯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를 스케일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특정 베리어블은 마지널 베리언스 자체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설명하면 population은 기본적으로 100만, 1000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널 베리언스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레이프, 그다음에 murder, 그다음에 assault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살인 사건 보면 하루에 몇 건 일어나겠어요? 10건 미만? 이런 식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 날들이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assault 같은 경우 단순 폭행은 어때요? 상당히 비율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머더의 베리언스보다 어설트의 베리언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베리언스, 맥시멀한 베리언스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urban population,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베리언스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 assert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머더와 레이프는 어떤 무슨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전혀 없죠. 사실상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돼요.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더 데이터를 잘 요약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도시에서 보면 urban population rate, assert, murder 이렇게 네 개의 변수를 표현하던 것을 이렇게 그냥 PCA에서 두 개의 principal component만 쓴다면 urban population, assert로만 표현하자. 이런 셈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맞지 않죠.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폭행 사건은 강력 범죄는 아닐 수 있고요. 레이프나 머더는 강력 범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일반적이고요. 그런 경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를 스케일링을 해놔야 됩니다. 즉, marginal variance of xj들이 무조건 1로 맞춰주는 작업이 사전에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principal component의 숫자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서서 제가 스크립트 플롯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는 했었죠. 예를 들어서 그 cumulative proportional variance explained가 어떤 특정 값 0.8보다 이상을 초과하게 만들어주는 그 첫 번째 값을 기준으로 해서 number of principal component를 정할 수가 당연히 있고요. 이렇게 스크립트 플롯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사실 또 proportional variance explained plot도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는 0.6, 두 번째는 0.2,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막 거의 0에 붙어 있는. 자, 이것을 그대로 이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사람 팔같이 생겼죠? 이렇게. 팔같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 엘보 메소드라고 해서
급격하게 꺾이는 요 지점을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number of principal component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이건 약간 주관적이잖아요. 앞선 방법보다. 그래서 이 스크립 플랫이 조금 더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방법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물론 우리 앞서서 리그레이션 방법에서는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크로스 발리데이션을 쓰면 됩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그게 될까요? 물론 안 됩니다. 왜 크로스 발리데이션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는 unsupervised learning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관측된 y-값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예측값, 어떤 결과값을 줄 건데 그 결과 예측값이 관측값이 있어야만 그 차이나 제곱합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발리데이션으로 구하는 방법은 안 되고요. 그 사전에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0.8 같은 스레숄드를 정하는 이 방법 스크립플랫이나 혹은 눈으로 대충 보고 하는 엘보 메소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12.3 Missing Values and Matrix Completion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종종 결측값이라고 불리는 그 미싱 밸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소득 데이터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득을 물어보면 첫 번째 사람은 얼마입니까? 1년에 1억 법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2억 법니다. 어떤 사람은 3억 법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과시욕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본인이 백수다.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이 있다고 할게요. 이 사람의 소득 관련은 여기고, 이걸 전부 다 지우고 다시 좀 쓸게요. 첫 번째 사람의 소득은 1억이고요. 그 다음에 키, 몸무게 이런 걸 물어볼게요. 그럼 170cm에 뭐 70kg. 그럼 두 번째 사람은 2억이고요. 키는 180에 80kg. 세 번째 사람은 그냥 백수라서 말하고 싶지 않아서 X 결측값. 그 다음에 키는요, 뭐 말할 수 있겠죠? 175에 75kg입니다. 네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낮아서 혹은 모종의 이유로 말하지 않고요. 키가 뭐 170에 80kg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결측값이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MIP 매트릭스 이 데이터가 온전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해당 로우 자체를 이렇게 다 지우고 이 두 개의 데이터를 통해서만 어떤 추론을 하거나 예측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의 문제점이 뭐냐면 단순히 이제 소득과 관계없는 어떤 것을 우리가 예측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키와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지만 여기 소득에서 결측값이 있다는 이유로 키와 몸무게 정보도 우리가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방법을 취해야겠죠. 이 결측값을 발생한 이 로우 자체를 전부 행 자체를 모두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적절한 값을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런 과정을요, 저희는 imputation 혹은 impute this missing valu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imputation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요, 샘플 민을 그대로 가져다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그대로 사용해 보면요. 이 위에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들의 소득 평균은 1.5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1.5, 1.5 이런 식으로 적절한 값을 대체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요, 특별한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자, 이 미싱 밸류가 왜 발생했다고 했죠? 이 사람이 소득이 낮아서 부끄러우니까 말을 안 한 경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1.5억이라는 잘못된 숫자, 실제와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숫자를 넣으면 오히려 추론에 방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은 실제로 한 1억에서 2억 정도 사이를 버는 사람인데 그냥 입력을 그냥 못했어. 그런 경우도 있겠죠. 랜덤하게 이쪽이
안 들어가거나 혹은 나는 입력을 했는데 시스템상으로 랜덤하게 이게 정보가 소실됐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샘플민을 활용한 임퓨테이션은 굉장히 유용하지만 만약에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 미싱 밸류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퓨테이션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 물론 우리 앞에서 계속 PCA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샘플 민으로만 임퓨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PCA를 통해서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이 PCA를 통해서 임퓨테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PCA를 통해서 임퓨테이션 어떻게 하는지에 앞서서 그렇게 PCA를 활용해서 임퓨테이션을 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굉장히 유용한지 그 사례부터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C를 통해서 임퓨테이션이 굉장히 성공을 한 사례는요, 넷플릭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영화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분석할 때 우리 가장 유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넷플릭스 그 경진대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어떻게 영화를 추천해야지 사람들이 그 추천된 영화를 잘 선택해서 더 많이 빌려볼까? 뭐, 이러한 종류의 경진대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주어진 데이터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일단은 우리 유저가 굉장히 많다는 건 알고 있죠. 넷플릭스 사용하는 유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저 1, 커스터머 1, 커스터머 2, 그래서 뭐 9명이 있다고 할게요. 뭐 900만 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영화의 숫자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여기는 더 많은 숫자, 뭐 900만 편, 의 뭐 영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유저 1은 이 900만 편을 전부 다 볼 수 있을까요? 영화를?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 혹은 자기가 보고 싶었던 영화만 보통 빌려보기 때문에 대다수의 영화는 보지 않고요. 특정 영화에 대해서만 이렇게 4점을 부여하고 두 번째 고객은 세 번째와 일곱 번째 그리고 뭐 여기는 자기가 본 영화에 대해서만 이렇게 리뷰, 혹은 보더라도 이제 그 평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많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보지 않았던 요 관측값들은 뭐예요? 보지 않았던 요 값들은 다 결측값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이 결측값이 한가득한 M by P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신규 고객 혹은 기존 고객이 이 영화를 몇 점 평가할까 이런 것들을 다 메꿔서 추천을 해야겠죠. 자, 이 경우에 어떤 식으로 메꿨냐? PCA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 매트릭스 컴플리션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한 10점, 뭐 여기는 8점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잘 한 다음에 진짜 서비스를 해서 넷플릭스가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사실 이 넷플릭스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현대 데이터 특징이 빅데이터라고 불리죠. 빅데이터라는 건요, M만 큰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유저 수만 큰 게 아니라요. 여기 있는 P의 개수도 큰 겁니다. 그래서 N 곱하기 P에서 과거에 우리는 특정 P가 굉장히 적었죠. 뭐 물리학 실험에서 보면 뭐 온도를 통제하고 뭐 기압도 통제하고 뭐 이렇게 뭐 속도를 통제해서 뭔가 실험을 했다. 그때 보면은 우리 실제 관측하는 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험 횟수도요 몇 개 안 됩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이 N과 P가 굉장히 크고요. 필연적으로 이런 결측값들이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매트릭스 컴플리션 기법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PCA를 사용해서 어떻게 미싱 밸류를 예측하는지, 그래서 매트릭스 컴플리션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observation 자체를 우리가 XIJ라고 쓸게요. M by P 매트릭스에서 첫 번째가 1, 1, X1, 2, X1, P, X2, 1, X2, 2, X2, P 이런 식으로 XMP 주어진 데이터셋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중에 몇몇 개 XIJ들이 미싱 밸류 결측값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PCA를 하면은 이 매트릭스 자체를 우리가 X라고 할 때 X를 특정 P개의 변수가 차원 P개의 변수로 요약하는 게 아니라 몇 개로 해요? 뭐 D개 혹은 스몰 M개 이런 M개 훨씬 더 작은 수의 M개의 차원으로 요약을 하는 게
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A 곱하기 B 트랜스포즈, 이때 A는요, N 곱하기 M, B는요, P 곱하기 M 매트릭스.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PCA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만약에 X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게 주어진다고 하면 그, 앞 그 디컴포지션 기법을 통해서 A와 B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수행하고자 하는 거 임퓨테이션 기법은요, 뭘 미니마이즈 하냐면 summation of 실제 observation xij 빼기, 여기에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실제로 x 자체는 a 곱하기 b인데 정확하지가 않죠. p 자체를 전부 다 써야지 이퀄이고요. m만 쓰면 어떻게 돼요? 이게 굉장히 유사한 어떤 값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두 차이는 0은 아니고 어떠한 에러가 조금 존재할 텐데 에러 제곱합을 최소화시켜주는 방법으로 임퓨테이션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점이 발생해요. 우리 일단 X라는 게 주어져야만 저희가 매트릭스 디컴포지션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일부 값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값들이 없으면 온전하게 저희가 매트릭스 디컴포지션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와 B를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대안책으로 이터레이티브한 메소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터레이티브 메소드는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아까 다시 돌아와서요. 자, 여기 이 파트 제가 결측값이라고 했던 이 파트들 있죠? 이런 것들. 자,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든지 일단 채워 넣으면 x와 유사한 뭐 x 틸다라고 할게요. x 틸다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디컴포지션 분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일단 분해를 해야 되니까 분해가 가능하게끔 여기다 어떤 값만 넣어주면 돼요. 그럼 어떤 값을 넣어줄까요? 실제 관측값을 넣으면 가장 좋겠지만 관측값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면 아무 정보가 없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샘플 민을 그대로 넣는 게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관측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원래 값 넣고요. 관측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샘플 민, 여기 x2에 해당하는 민을 그대로 가져다 넣자. 물론 이게 실제 관측값이랑 같다는 보장이 없죠. 현저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값, 이니셜 밸류로서 일단은 샘플 민을 가져다 넣고요. 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런 값을 저희가 x 틸다라고 할게요. 자, x 틸다를 기반으로 해서 a 틸다, b 틸다를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래요? 가장 이것을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어떤 것을 찾을 건데, 사실 이게 매트릭스 디컴포지션 통해서 자동으로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찾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이니셜 밸류가 현저하게 다를 수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찾아낸 게 결국에 xij 틸다일 겁니다. 새로 관측된 어떤 값. 그러니까 원래는 샘플 민을 넣었었죠? 근데 이제는 샘플 민 대신에 x12 틸다를 넣어줘요. 여기는 x22 틸다를 이제 넣어줘요. 두 값은 이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이 과정을 그대로 거쳐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당연히 새로운 x 틸다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이 에러의 제곱합을 최소화시켜주는 a와 b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어떠한 값이 또 나올 겁니다. 틸다, 원투. 그래서 언제까지 진행해요? 이게 컨버전스가 일어나거나 혹은 여기 우리가 미니마이즈 시켜줘야 될 이 대상이 특정 값보다 작은 경우 그 값이 나올 때까지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이게 매트릭스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차원을 미리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또 일일이 숫자를 넣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한 자세한 방법은 이제 본 수업과는 좀 어울리지 않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금 설명했었던 그 PCA 기반 매트릭스 컴플리션 방법을 US 어레스트 데이터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은 그 결과물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US 어레스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50개 주의 인구와 그 다음에 그 범죄 관련 변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했었죠. 네, 그 경우에 우리 일단은 그 경우의 데이터는 결측값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랜덤하게 일부러 50개 스테이트 중에 20개를 그 중에 이제 4개 변수 있었죠? 그 4개 변수 일부를 저희가 미싱하게, 그러니까 결측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10% of element of the matrix, 데이터 매트릭스가 이제 결측값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PCA 기반 임퓨테이션으로 해서 구해봤더니, 이터레이티브하게 구해봤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요. 실제 오리지널 밸류가 xij, 그 다음에 여기가 imputed value, 우리가 추정한 값 xij 틸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 대각선 있죠? 이 대각선 위에 있으면 정확하게 임퓨테이션 한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거리가 굉장히 멀다, AK, UT처럼, 그러면 임퓨테이션을 실패한 거겠죠. 근데 보시면은 AK와 UT 이외 대부분의 것들은 요선 대각선을 기준으로 상당히 유사하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래서 비교적 잘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해석을 해보자면 임퓨테이션 했더니 뭐 전체적인 코릴레이션이 0.63 플러스 마이너스 0.11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매트릭스 컴플리션이 PCA 기반으로 했을 때 성공적으로 잘 되더라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강의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처음에는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했고요. 개념적으로만 설명하자면 데이터 매트릭스가 n by p로 존재할 때 그것을 이제 로우 디멘셔널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기법 중에 하나다이고요. 그다음에 PCA에서 이제 대표적인 필요한 게 Principal Component인데 이 Principal Component가 어떻게 해석되고 그 다음에 OLS와 어떤 면에서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차원으로 줄인다면 기존의 P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줄이면 도대체 몇 차원까지 줄일 수 있느냐?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Proportion of Variance Explained 개념을 설명했고요. 뭐 스크립 플롯, 엘보 메소드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미싱 밸류, 결측값이 존재하는 데이터가 있을 때 그 결측값을 채우는 임퓨테이션 방법으로 PCA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드렸습니다.